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식민지 근대 과목 서대문정무소 제2강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서대문정무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요. 대한제국의 항일투쟁 그리고 서대문정무소의 설치와 확장 과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과정은 학창시절에 역사 시간에 누누이 배워왔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 제가 4가지를 나열했는데요.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국주의 국가가 이미 유럽에서 생겨나서 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프리카 지역, 남아메리카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을 먼저 선점을 하죠. 그런데 일본은 뒤늦게 명치유신, 메이지유신을 통해서 제국주의 국가로 거듭나죠. 즉, 근대라는 열차가 막 달려가는 과정에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그 열차의 끝을 잡고 근대에 뛰어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른 나라들이 다 식민지를 선점을 했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상품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였냐? 바로 아시아 지역 중에 한반도, 대륙으로 이어지는 그 땅이었고요. 그리고 크게는 중국까지 넘보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76년도에 우리나라와 조약을 체결하지요. 그 과정 중에 잠깐 보시면 1876년 2월 17일 날 흔히 이야기하는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자, 그 조약의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항구를 개방하는 내용인데, 자, 이때 면함 최익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호조 참판을 지냈고요. 퇴인해서 의병을 거의하신 유생입니다. 이분이 바로 도끼를 등에 메고 경복궁 궐 앞에 가서 상소를 올립니다. 그 유명한 지부복궐 상소인데요. 자, 요거 혹시 수험생들이 있으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이때 제기한 것이 외양일체론. 자, 강화도 조약 체결에 앞서서 일본은 외는 이미 서양과 하나이다. 자, 이때 최익현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들의 물건은 1년의 계획으로도 남음이 있는 것이요. 공장에서 무한 생산하죠. 우리의 물자는 1년의 계획으로도 항상 모자라는 것인데, 자, 나는 것이 농산물밖에 더 있겠습니까? 모자라는 것으로서 남는 것과 교환하게 된다면 삼천리 우리 강토는 그들의 손아귀에 먹히고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결사 불가입니다라고 주장한 게 지부복궐 상소입니다. 자, 그의 이야기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1906년도에 퇴인해서 의병을 일으킨 후에 일본에 잡혀서 대마도로 결국은 끌려가죠. 그 끌려가는 과정 중에 찍었다라고 하는 면함 최익현 선생의 얼굴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1904년 2월 달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는데, 자, 여기에서 핵심 내용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한일 의정서가 이 시기에 체결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이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죠. 러일 전쟁입니다. 당시에 세계인들은 이 러일 전쟁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자, 화면 이쪽에는 큰 거인이 있죠. 그리고 한쪽 편에는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딛고 있는 발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반도에 한 발씩 딛고 있습니다. 즉, 러일 전쟁은 한반도를 둘러싼 북쪽의 러시아, 그리고 해양 세력인 일본의 격돌이었다. 자, 여기를 지금 관람하고 있는 사람들 자세히 보십시오. 자, 여기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있는 사람들, 자, 어느 나라일까요? 이미 제국주의 식민지를 많이 경영한 영국이죠. 자, 뒤편에 앉지 못하네요. 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사람, 제국주의 후발국가, 근대 후발국가인 미국입니다.
자, 이 안에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껴주지 않습니다. 담 넘어서 누군가 보고 있죠? 예, 중국입니다. 양무 운동을 통해서 자본주의 국가로 거듭나고 싶은데 아직 세계 질서에 편입되지 못한 상황을 풍자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을사늑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을 승기를 잡고 자국에서 자기들끼리 한국을 보호국화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안을 가지고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가 처단한 그가 한국에 와서 조약 체결을 강요해서 체결된 것이 을사늑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그 늑약 체결 이전에 이미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와 모종의 조선 침략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이견을 달지 않고 미국은 조선의 침략을 용인하는 조약이 바로 일본의 외무상 가스라와 미국의 육군상 태프트가 만나서 맺은 가스라 태프트 밀약입니다. 그리고 영국과는 2차 영일 동맹을 맺고 러시아와는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용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을사늑약에서의 핵심은 도쿄 외무성을 통해서 한국이 외국에 대한 관계와 사무를 감리 지휘한다. 즉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바로 이 을사늑약부터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907년도에 체결된 정미조약입니다. 이 조약의 공식 명칭은 한일 신협약인데 이 1907년이 정미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미조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식민지화를 가속화하는 시기가 되겠죠. 법령의 제정, 행정상의 처분 이런 것들을 바로 통감 정치를 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이제 조선의 법령이나 행정상의 자주권을 상실을 하게 되죠. 그리고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관리에 임명한다. 바로 이때부터 일본인 관리들이 대거 행정망과 사법계통에 진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행정사법은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약 이후에 1907년도에 군대가 강제로 해산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대한제국을 지킬 군대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이때 대한제국의 12대 제1연대 1대대장이었던 박승환, 자, 이분이 자결을 감행합니다. 일본의 군대 해산을 용인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그대로 눈뜨고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미 1894년도 흔히 갑오의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1905년도에 일어난 을미의병, 2차 의병, 그리고 1907년 군대 해산 이후에 일어난 후기의병 들이 전쟁을 펼치는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일본의 침략에 우리는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 우리 여러분들 흔히 의병하면은 나오는 사진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 사진은 영국의 데일리지 기자 맥켄지가 경기도 양평 인근에서 의병진을 취재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군복을 입고 있는 분이 계시죠? 자, 이분은 바로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후에 의병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죠. 맥켄지는 이 사람이 이 의병진의 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편으로 보시면 굉장히 어린 15, 16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도 보이고요. 농부들도 보이고 포수들도 보이고 이렇게 다양한 각계각층의 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일본과 무기를 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병 전쟁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서 의병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방영이 됐는데 이때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에서 저들의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무기를 들고 싸우다 죽겠다. 이것은 실제로 맥켄지가 이들을 취재할 때 이 의병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계몽운동도 열심히 하죠. 1904년, 5년부터 1910년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우리는 망하는 순간까지도 교육을 해야 된다. 국민들을 계몽시켜야 된다.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국학을 진흥해야 된다. 역사를 밝혀야 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계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비록 1910년도에 국권이 멸실됐지만 바로 이 계몽운동의 효과는 국민들의 실력을 크게 각성, 진작시켜서 바로 항일, 독립운동을 이끄는 주요한 사상적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가운데 잠깐 화면을 보시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고 이끌었던 영국인입니다. 베델이란 분인데 이렇게 다양한 언론 활동 등을 통해서 국민들을 각성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한 일도 있습니다. 고종이 당시에 1907년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바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난하였지요. 여기 보시면 이준 열사는 1907년도 4월에 서울을 출발해서 부산에서 1907년 4월 23일 날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상설 열사와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2달여간 타고 가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준 열사와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준 열사는 관도관리사로 파견된 이범륜 지사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드디어 6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합니다. 이준 열사가 서울을 출발한 것이 1907년 4월 22일인데요. 2달여가 넘는 천신만고 끝에 헤이그에 도착해서 바로 만국평화회의에 일본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외교권을 빼앗긴 대한제국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분은 당시 취재하러 온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일본의 침략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설파를 합니다. 자, 일본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바로 앞서와 같이 정미조약, 군대해산 급기야는 고종의 강제 퇴위까지 1907년에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본 제국주의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시의 경무고문인 마루야마가 1906년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내의 감옥 수용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왜 부족할까요? 자기들이 식민지화를 가속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가둬놓을 근대 감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옥 신축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나카하시 마사키치,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경성형무소 이런 데 소장을 지내는 사람인데요. 서대문 형무소가 설치되는 과정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해상군인이 의병에 가담하고, 자, 고종 강제퇴위 방금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순종 즉위 직후로 굉장히 정세가 불안했기 때문에 완성된 후에 바로 개소하지 못했다. 즉, 요 이야기를 한 시점은 책은 1936년도 책에 나와 있는데 1907년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곳 서대문 형무소는 이미 1907년도에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개소하지 못하고 폐쇄된 채로 잡초에 파묻혀 있었다. 자, 그것을 증명하는 도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보시면 독립문 외, 바로 옆에 독립문이 있습니다. 독립문 바깥 경무청 감옥서 부지 평면도. 당시에는 이제 1907년 이전에는 감옥을 경무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바로 이때 부지 도면이 이미 1906년도, 7년도 무렵에 마련이 됐고,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이러한 상세 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경성감옥서 신축 정경 평면도. 이미 1906년도, 7년도에 감옥 계획을 다 수립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미 7년도에 감옥을 완공했으나 워낙 의병이 드세고 고종이 퇴위당하면서 정세가 불안해서 열지 못했다. 자, 그러면 이 서대문 형무소는 언제 열었느냐? 바로 그 다음에 1908년도 10월 19일 날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당시의 이름은 경성 감옥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지요. 평수로 말씀드리면 건축 면적 약 500여 평에 수용 인원은 500여 명. 자, 그런데 여기서 500명이라는 인원, 적은 인원일까요? 물론 지금 보면 굉장히 적은 인원일 수 있지만 1908년 당시에 전국 감옥 8개소의 감옥이 있었는데 수용 인원이 500명이었습니다. 즉 전통시대의 감옥은 사람을 종신토록 수감할 필요가 없지요. 유배형이 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서대문 현저동에 5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감옥이 생겼다라는 것은 한국 사람이 보기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화면을 보시면 1908년도에 경성 감옥의 모습을 또렷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의 감옥은 목조로 지어졌고요. 그리고 담벼락은 일부만 벽돌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연판으로 두른 모습입니다만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감옥 서대문 영무소, 즉 그 당시의 이름 경성 감옥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08년도 경성 감옥이 연 이후에 연도말 수감자는 약 835명이었고요. 500명 수용 규모인데 이미 문을 열자마자 수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정원의 67%를 초과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병 전쟁으로 인해서 이 당시는 주로 의병들 이강년, 이인영, 허위, 김경훈, 김구학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의병들이 여기에 수감되었죠. 즉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감옥은 바로 식민지 침략의 도구로서 강제로 이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감자의 증가 현황을 제가 그래프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1908년도에 개소했을 때의 수감자인데요. 이 긴 그래프는 전국의 수감자이고 이 짧은 파란색의 그래프는 서대문 형무소의 수감자입니다. 쭉 증가해서 1919년 3.1운동 기에는 15,176명이 전국에 수감되었고 서대문 형무소에는 3,075명이 수감됐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수감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소위 치안에 방해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식민 지배를 반대했던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상당수 수감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서대문 형무소가 설치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500명 규모로 안 되겠죠. 전국에 있는 감옥도 다 모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1913년도에 법부 장관으로 취임한 고쿠분 산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국에 대대적으로 감옥을 확장해야 된다. 이 사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사람은 1908년도에 한국에 부임하면서 고등법원 검사를 역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형, 징역형이 늘어나는 것을 현장에서 이 사람은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매우 아까 그래프와 같이 증가되는 것을 절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1908년도 경성감옥으로 지어진 서대문형무소는 감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주나 하문 감옥을 대대적으로 개축하도록 지시를 하게 되죠. 자, 확장 과정의 중에 찍힌 사진입니다. 아까 1908년도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죠. 똑같은 위치인데 대대적인 확장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정문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지고요. 보안과 청사 건물도 만들어지고 옥사들도 막 이렇게 건축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은 붉은 조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겠습니다. 이곳은 앞서 화면에서 보신 정문 뒤에 있는 삼각형의 건물, 바로 보안과 청사 현장입니다. 일제가 대대적으로 감옥을 확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1923년도에 확장 과정에서 이 건물을 짓게 되는데 용도는 간수들이 사무공간으로 쓰고 이 서대문형무소 전체를 관리했던 청사 건물로 썼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대문형무소의 연역 잠깐 경성감옥으로 출발했다 말씀드렸는데요. 1908년도 경성감옥으로 출발해서
1912년도 서대문 감옥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 마포 공덕동에 대규모 감옥을 또 세우는데 그곳을 경성 감옥이라고 이름 붙이고 여기는 서대문에 있기 때문에 서대문 감옥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1923년도에 일본의 감옥법이 바뀌면서 서대문 형무소,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름으로 바뀌고 해방 이후에는 서울형무소, 그리고 서울교도소, 그리고 67년도에 서울구치소로 이름이 바뀌면서 1987년도까지 대한민국의 감옥으로 그대로 이용이 됐고요. 87년도 11월 달에 경기도 의왕시로 이 감옥이 이전하고 바로 기념관, 역사관으로는 1998년도 서대문구에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개관해서 지금 시민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거듭났습니다. 자, 요 화면은 1930년대 초반의 도면입니다. 1908년도 아까 경성감옥의 도면보다 확장된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죠. 자, 바로 그 확장된 모습, 1930년대 초반인데요. 이 지역은 감옥에 수용된 사람들이 노동을 했던 공장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옥사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안과 청사가 보이고 중앙사와 여러 갈래의 옥사들이 보이게 됩니다. 왜 감옥이 또 모자라냐? 여기 보시면 1929년도 9월자, 9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상범을 격리코저 처녀 독방 증축 계획.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음 주에 이야기할 사상범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바로 일본이 규정해 놓은 여러 가지 사상범죄, 보안법, 치안유지법, 소요, 재령, 치료 위반 등의 범죄를 일본 입장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반대하고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을 일반인들과 같이 섞어 놓으면 그들 표현에 의하면 사상적 감염이 우려되므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범들은 따로 격리를 해놔야 돼요. 그런데 감옥이 모자라. 그래서 감옥을 또 20년대 후반에 대대적으로 또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1908년도부터 이 시기까지 감옥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서대문영무소에 사상범 전용 구치감이 신설되는 시기가 1935년도입니다. 이 사상범 전용 구치감은 약 1330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경성감옥 1908년 초기의 감옥 면적이 약 500평인 것에 비하면은 단일 옥사인데 3배나 더 큽니다. 그리고 이 감옥은 역시 독방 위주로 돼 있죠. 242칸이 독방이고요. 수용 규모는 이 구치감에만 6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35년도에 가면 서대문영무소의 총 수용 인원은 약 2,500명에서 3,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이 당시에 근무자는 약 340여 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도면에서 하얀 부분이 바로 구치감입니다. 여러분이 앞서 봤던 도면과 화면은 이 부분까지 보신 거고요. 35년도에 바로 이 구치감이 확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모습이 구치감의 모습입니다. 1987년도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선으로 창문이 나 있죠. 요 각각 하나가 독방인데요. 앞에 있는 수감자와 서로 마주보지 못하도록 그들이 이야기한 사상범위이기 때문에 창문조차 사선으로 설계해서 만든 구치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대문영무소의 면적 확장 과정을 그래프로 보시면 초기에 10,000제곱미터가 안 되죠. 대략 한 7,000제곱미터 정도 19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1935년도에 가면 약 55,0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6배 이상 증가한 현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 사진으로 확인하시면
초창기에 1908년도의 경역, 그러니까 면적은 이 정도였다가 점점 증가를 해서 1935년도에 가면 구치감까지 포함하는 면적으로 확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공장 부분과 구치강 부분은 서울구치소 철거 이후에, 서울구치소 이전 이후에 철거돼서 현장을 보실 수가 없고 독립공원으로 변해 있습니다. 도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시죠. 자, 가운데 빨간 부분이 초기의 면적, 그리고 이 양옆 요 부분이 나중에 확장된 면적입니다. 자,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위해서, 한국의 식민 지배를 위해서 이식된 최초의 근대 감옥이고요. 일제 강점 기간 내내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감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상범들, 즉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된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과정에서 강화도 조약을 비롯해서 한일 의정서, 울산늑약, 정미 조약을 살펴봤고요. 대한제국의 항일 투쟁으로 의병 전쟁과 계몽운동, 그리고 헤이그 특사 파견을 살펴봤습니다. 서대문형무소가 설치되고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일본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그 식민지에 반대하는 한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1908년 10월 19일 날 바로 이곳 서대문형무소, 그 당시의 이름 경성감옥이 개소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소위 사상범, 독립운동가들 때문에 1935년도까지 대규모로 확장되는 모습을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자, 2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